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맹자와 맹자 어머니, 즉 맹모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맹자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공자라고 하는 분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맹자와 공자의 그 관계가 시간적으로는 어떠했고, 또 거리적으로는 공자가 사셨던 곳하고 맹자가 사셨던 곳이 어떤 그 거리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공자와 맹자라는 그 두 분의 사상적인 연계성, 그리고 그 공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맹자가 공자로부터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묵수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당신이 살았던 시대의 문제 의식에 대한 해답으로 유학 사상을 이야기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자와 맹자는 시간적으로 한 150년 전후에 그런 이제 시간차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자는 전국시대 후반, 그리고 맹자는 춘추시대 후반, 그리고 맹자는 전국시대 중후반에 이렇게 활약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는데, 이 춘추시대 전국시대를 합해서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동쪽의 수도를 옮긴 이후의 주나라 시대, 이런 거죠. 동주시대라고 하고, 그 이전을 서주시대라고 합니다. 서주시대. 그래서 서주는 주나라 주왕조의 수도가 서쪽에 있었다 해서 이제 서주라고 하고, 주왕조의 수도가 아예 동쪽으로 옮긴 이후의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구분해서 부르는데, 그 동주시대를 다시 두 시기로 나누면 그것이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주와 동주시대를 다 합하면 이제 주왕조 시대인데, 주왕조는 BC 1046년부터 BC 256년까지 약 이제 8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된 왕조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춘추 시기 말, 여기가 공자고, 전국시대 중후반이 맹자가 활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논어나 맹자를 읽기 위해서는 이제 배경으로 좀 아셔야 하는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공자도 그렇지만 이제 맹자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겠는데, 맹자를 공부하다 보면 주왕조 시대를 열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맹자가 수없이 하거든요. 문왕의 이야기, 주공의 이야기, 무왕의 이야기, 뭐 그 이전에 은나라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 뭐 탕왕의 이야기, 그다음에 은나라의 이전에 하왕조의 이야기, 거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 하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맹자가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경도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 그리고 그것을 합한 동주와 상대되는 서주, 그리고 그 시대를 다 합해서 주왕자라고 한다, 이제 이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혼란한 시대의 대명사처럼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뭐의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러 사람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할 때 춘추 전국이라는 말을 요즘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춘추 전국 시대를 혼란한 시대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쓰게 됐느냐?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 이전의 서주시대, 여기가 혼란한 세상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혼란함이 없었던, 물론 저 시기 전체가 다 혼란하지 않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주 시기 중에 어느 부분은 또 혼란한 시기도 있었고 뭐 이제 그랬지만, 여기 초창기 서주 주나라를 처음 세웠던 분들, 주나라를 처음 세웠던 이 초창기에 세웠던 분들이 주 왕조를 세웠을 때의 그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그분들의 철학이 한동안 왕조를 이끌어가는 이제 국정 철학이 되었고, 그 국정 철학 하에서 상당한 정도의 평화롭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제 훌륭했던, 제도적으로도 모범적인 그런 시기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서주 시기 초기에. 그것을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를 했고, 이 주공이 그런 정치, 문화,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을 예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나라의 예라고 그래서 주례라고 합니다. 제가 논어를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에티켓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식사 예절, 뭐 장례식장 예절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런 에티켓도 물론 예라고 합니다만, 동양에서의 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크죠. 한 시대의 문화, 제도, 규범, 의식, 풍습까지 다 포괄적으로 예라고 그럽니다.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주례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예라고 하는 것은 하층민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그 왕조를, 그 나라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지도층, 지배층이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설정을 하고, 예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예를 그 지도층들에게 적용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들에게 스스로 그 규범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예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예에 부합하는 처신이나 생각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그래서 덕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덕을 갖춘 임금, 덕을 갖춘 지도층, 그들이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야, 그래야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함으로써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하늘의 마음을 계속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를 한다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그래야만 하늘로부터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오래오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늘의 마음을 얻어서 천명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서 하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층이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스스로 그 권력이나 힘을 아무렇게나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규범을 스스로 제정을 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내면의 덕을 보존하는, 덕을 밝히는, 덕을 기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문화가 이 서주 시기의 초기에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봉건입니다.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천자가 있죠.
중앙에 천자가 있는데 이 천자가 천하를 다 직접 통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후라고 하는 분들을 곳곳에다가 제후를 세우죠. 자신을 대신해서 이곳을 다스릴 제후들을 세웁니다. 제후들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걸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 요것이 제후 어떤 나라의 제후의 나라 뭐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제후들이다. 그러면 이제 천자가 여기에 제후를 보내고 제후를 보내고 제후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는 이 땅에 가서 너한테 준 이 땅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그것만 신경 써라. 너의 힘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너의 힘은 오로지 이 경계선 안에서만 지켜져야 된다. 외부의 힘이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B나 C의 힘이 A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천자가 보장합니다. 보장을 하고 B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의 힘이 A나 C의 나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대신 A와 C로부터 외부의 힘이 네가 다스리는 B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들을 보내놓고 그 각각 제후들한테 보내진 그 영토의 힘을 가두는 거죠. 그 각각의 주어진 힘이 정해진 영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바깥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안의 것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봉이라고 합니다. 봉. 그래 놓고 거기에 임금들을 세우죠. 건. 그것이 봉건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내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어쩌다가 B가 그럼 만약에 여기 A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것은 천자가 응징을 해줍니다. 천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천자가 모든 제후들한테 다 그 정해준 영토 안에서 그 백성들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다스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봉건입니다. 봉건 제도가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봉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제후들을 그렇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더 위쪽에 천자가 요 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자로부터 이 나라를 부여받은 제후들도 각각의 나라 안에서 그 백성들을 더 평화롭고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들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덕이 있는 제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로부터 제후, 그 밑에 제후의 밑에 또 대부들이 또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내리내리 다 어떤 사람, 어떤 지도층들의 문화를 구축해야 되냐면 덕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지향을 하는 것이 바로 봉건제였어요. 봉건제.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요 예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그 봉건제가 전국시대가 되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서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이 힘들, 노란색의 저 화살표들이 경계를 넘어갑니다. 이제 A 나라가 B를 쳐들어가고 B가 C를 쳐들어가고 C가 A를 쳐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 그 원인은 천자가 제후들의 위에서 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덕 있는 천자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주나라가 그렇게 한동안 해오다가
그 천자가 천자답지 못한 천자가 등장을 함으로써 저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더 이상 천자를 존경하지 않을 뿐더러 제후들이 천자를 제후들이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제후들이 천자를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은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를 쳐들어갈 때 천자가 A를 응징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쳐들어가고 A가 C를 쳐들어가고 C가 B를 쳐들어가고 A를 쳐들어가고 막 상호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힘 있는 나라는 더 영토를 넓히고 힘 없는 나라들은 없어져 버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일이 춘추 시대부터 벌어지게 됐고 그 시기에 공자라는 분이 나오셔서 우리가 논어를 할 때 많이 보셨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논어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공자가 예가 붕괴된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논어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예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문화가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이제 춘추 시대가 지나가고 전국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요것이 춘추 시대의 지도입니다. 뭐 춘추 시대라고 하는 게 고정된 시대가 아니고 계속 변화를 하니까 어느 한 장면을 가지고 춘추 시대다 하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대충 경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춘추 시대고 이것이 전국 시대예요. 그러면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춘추 시대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나라들이 전국 시대가 되면 이렇게 7개의 세력권으로 재편됩니다. 그것을 소위 전국 칠웅이라고 그래요. 맹자가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전국 칠웅의 시대.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똑같은 영토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자그마한 나라들이 여기 가운데도 뭐 좀 크고 좀 작은 나라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 나라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고 이 나라들이 없어져 버린 과정에 전쟁이 당연히 있었죠. 500년간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큰 나라가 옆에 나라를 병탄을 하고 집어삼키고 그리고 그 큰 힘을 가지고 그 옆에 나라를 또 집어삼키고 또 집어삼키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7개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제 힘을 겨루고 있었던 이제 그 시대가 전국 칠웅의 시대고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요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을 하죠. 결국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 못 가고 바로 망합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 하나가 이제 갑자기 더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하니까 나머지 6개 나라가 연합을 하는 것. 그것이 합종이고 그 6개 나라가 연합을 한 것을 위협을 느꼈던 진나라가 그 연합을 깨기 위해서 이 6개 나라 개별과 이제 이렇게 연대를 했던 것이 횡으로 연대했던 연횡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이제 맹자가 활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는 훨씬 더 전쟁이 치열해졌고 춘추 시대보다도 그래서 이제 논어와 맹자를 읽어보면 차이가 공자의 논어는 그래도 다시 그 주나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례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 주나라 초기의 그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공자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맹자에 오게 되면 다시 주나라로 되돌아가는
방식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맹자하고 공자의 차이점이에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새 판을 짜는 것이 중요했죠. 새 판을 짜는데 근데 그 새로운 세상의 비전은 주나라 초기에 그 주나라를 열었던 임금들이 보여주었던 그 문화, 그 정신, 그 철학, 우리가 한동안 춘추 전국시대를 관통을 하면서 방기했던 전쟁만이 정치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 그 주나라 초기와 같은 지도층이 스스로 자기를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덕을 갖춘,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를 새로운 시대는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던 분이 맹자였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주나라 초기에 그것으로 되돌아가자고 했지만 그것은 되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 그 문화를 춘추 시대에 다시 세우고자 했던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맹자는 주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옮겨왔지만 결국 그 내용은 공자가 춘추에 세우고자 했던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를 계승한 분이지만 공자를 그냥 그대로 따른 분이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새로운 정치, 철학, 사상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 시대에 내놓았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맹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공자였고, 그래서 맹자가 공자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맹자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땅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 같은 분은 없다. 자유 생민 이래로 미유 공자의 하시니라, 이런 말이 맹자에 나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 같은 분은 없다. 즉 이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가장 위대한 분, 그분이 누구냐? 공자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학공자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자를 배우고 공자를 닮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스스로 공자를 사숙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숙이라는 말은요, 뭐냐? 그러면 요 숙자가 착할 숙이에요. 착할 숙인데,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더 좋아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좋아진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질적 변화를 해서 더 좋아졌어요.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이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럴 때 가장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면 이제 스승을 통해서 제자가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스승이 제자로 받은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변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그게 스승이나 제자가 서로 간에 합의하에서 사제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사제관계 안에서 제자가 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맹자는 공자를 자신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시간적으로 같은 시기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자와 같은 시기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자를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맹자한테는 천추의 한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맹자는 어떻게 했느냐? 공자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공자의 말씀이 있었어요.
전해지는 말로도 있었고 책으로도 문자로도 있었고,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그런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이 질적으로 변화를 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나는 공자를 스승으로 생각하지만 공자는 이미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스승으로 제자로 받은 적이 없지요. 나 혼자만 그분을 스승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숙이 일어났지만 이 숙이 상호 합의하에 사제관이 형성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숙이라고 그래요. 사숙. 그래서 맹자가 저 말을 처음 쓴 이후로 사숙이라는 말은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 그분을 나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내가 그분의 글이나 말씀으로 큰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질적 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둘도 없는 스승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관계를 사숙이라고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하는 전통이 동양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로부터 맹자가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사상사적으로 그 맹자라는 책 내용 안에서 발견되는 공자와 맹자의 또 다른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